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동북아 정세가 지금처럼 불안하고 긴장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으로 빚어진 군사적 긴장과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 참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러시아 정상과 만났습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의 기조연설과 정상회담 갖고 있는데요. 새로운 경제 활로와 안보 문제의 공조까지 얻어낼 수 있는 장이 될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 의미와 효과 알아봅니다. 통신요금 부담 절감과 통신사업 시장 질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만나 조찬회동을 열었습니다. 곧 9월이면 끝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다양한 시장 상생 방안, 기술 발전 준비 상황,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동통신 사업자, 또 가입자, 소비자들에게 모두 혜택이 되는 것들 뭘까요? 정부가 기업이 취해야 될 입장까지 한번 전망해봅니다. 경제수사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사례와 포상금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 나라 밖 소식 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몽골 정상과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고요.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펼치는 정상외교 또 경제외교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러시아 방문인데요. 일본이나 네네.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네네.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에서도요. 네. 그 러시아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전략적 소통이라든가 경제협력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남한, 북한, 러시아 이 삼각협력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 추진 이런 것들도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침 지금 그 북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중국과는 사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일본과는 또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 확고한 기능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이런 동방경제포럼 이런 자리에 방문을 하면서 경제와 또 이 정치적, 안보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방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지난 정부까지 한미 관계에만 좀 많이 집중된다. 중국과는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드 문제 여러 가지가 불거졌는데 좀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변화를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4강 외교 물론 러시아도 4강입니다만 4강 외교 일변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변화 외교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일본, 중국 여기와 더욱더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균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동방경제포럼 지금 3차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네네. 포럼인가요? 실제로 그 러시아는 그 러시아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네. 2012년부터 신동방 정책이라는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베리아 일대까지 개발하고 이 나진 하산 이쪽을 통해서 그 또 가스도 수출하고
이런 이제 국제 무역 루트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2015년부터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이런 일종의 회의를 조직을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 전체에서 낙후된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 활성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극동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3차 회의입니다. 네. 예, 자,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경제 기반. 이번에 우리 정부도 역시 비슷한 이 신북방 정책, 앞서 뭐 남북러 삼각협력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정책도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부가. 주로 어떤 내용들 담길까요, 교수님? 네, 우리 신북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를 포함해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보자 하는 게 신북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도 도모하고 또 신성장 동력도 창출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러시아 역할이 아주 강조되는 이 신북방 정책의 핵심적인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요. 러시아하고 뭐 FTA도 추진할 수 있다, 또 자원 개발 같은 중요한 문제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좀 가시적인 무언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과는 협력을 하지만 사실 중국 자본의 지나친 극동 지역 유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약간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쿠릴 열도, 소위 일본에서 이제 북방 영토라고 하는데 이 쿠릴 열도 반환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의 정치적 속내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극동 개발에 있어서 한국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술력과 자본력 이런 것이 러시아가 극동 개발에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 극동 개발이 두 가지로 추진이 되는데요. 일종의 개발구 같은 이런 지역을 정부가 조성해서 소위 이제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는 선도 개발 구역이라는 그런 개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자유항 개발 프로젝트인데 이런데 한국의 기여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중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걸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속성상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 지금 삼면이 막혀 있고 위로 북한하고 막혀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보입니다. 변수는 역시 북한인데요. 지금 동북아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해서 왔는데 이 상황, 이 구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경제회의니까요. 이게 이제 기업인 중심의 어떤 회담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 투자라든지 유치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실무자를 파견한 걸로 봐야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남북한 간의 접촉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안대는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동방경제포럼 자체는 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고 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제적 소위 지위라든가 역할 이런 걸 볼 때 문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공감대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보다는 밀접해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 석유 금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일정한 양의 약 20에서 25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북한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우회적이나마 네.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놓고 사실은 북한 문제와 연결해서 좀 압박을 하기도 하고 해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이런 경제적 기반 얘기를 하면서 대북 공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대북 제재 압박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꼭 이제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딜을 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네. 동북아 평화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된다면 네네. 러시아의 동방 정책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같이 하는 것이 네. 향후에 한러 간의 대북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경제 포럼, 이 경제, 동북아 경제에서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 생각보다 안보라든지 지금 지역 위기도 풀리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아직은 좀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너무 또 과도하게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시키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한국의 대미 경사 때문에 중국이 잔뜩 그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데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합니다. 이 네. 공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주도로 북핵 문제가 흘러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동북아 안보 위기로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논의를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이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 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중국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로서는 그 모든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한러 정상회담도 그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의 탄탄한 판 위에서 또 외교 안보의 복잡한 해법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오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공감사전 오늘은 주제가 동방경제포럼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으로 YTN TV로는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서 서명식이 열리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서 있고 양국 외무장관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동방경제포럼인데요. 좀 어렵고 낯설긴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 관계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의 행사입니다.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주변 국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각국 정상, 고위관료,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경제에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인터뷰 중에 나왔지만 다양한 자원 교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어떤 활로까지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돈독해지고 나면 현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북핵이라든지 여러 안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고 촬영하고 있는 그림, 화면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경제포럼 또 한국의 러시아 진출, 회담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면 지금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들 뭘까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파리 대책에 이어서 또 후속 조치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올지 좀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오고 가나요? 네, 지난달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주머니 속의 카드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성남의 분당구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에 추가 지정하고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이거 부활시키면서 일단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좀 더 조이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이례적으로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 9곳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서 이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추가로 주머니 속 카드 중에 거론되는 게 일단 이달 중순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이제 대출 자격 좀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또 기존 대출 심사 기준보다 좀 더 강력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게다가 이달 말에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오는데요. 지금 6.19 대책과 파리 대책이 집값 과열을 좀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주거복지 로드맵은 전월세값 잡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한도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나 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다각적 제도들. 보유세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찬반도 많은데 어쨌든 보유세가 가장 강력하다 이런 의미로 꼽히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보유세는 재산세, 지금 이제 재산세 부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건데요. 이 종부세를 도입하면 강남 3구는 뭐 그야말로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만큼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요구가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서 이 기재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금 논란이 일었고요.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잇따라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이 보유세 도입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대책들 지금 중충적으로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준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는 낫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소득 격차 좀 좁혀졌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올해 2분기에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니까 547만 3천 원이었고요. 외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은 369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소득이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2015년 4분기에 1.48배 기록한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2016년 1분기에는 이게 1.57배까지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 격차가 좁혀진 거는 아무래도 2분기 일자리 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중에서 부소득자, 그러니까 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 말고 부소득자의 소득이 좀 감소하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2분기 취업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일자리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제조업에서는 뭐 4월, 5월 연속 줄었고요. 저임금인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06만 1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 2.4% 커진 거고요. 5월에 임금 격차도 2.1% 확대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일자리의 질 저하가 이런 소득 격차가 좁혀지는데 좀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내년부터 쌀 해외 원조에 나서네요.
네, 광복 직후 우리나라 보면 외국에서 얻어온 밀가루로 연명했던 시절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식량 원조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하고 쌀 해외 원조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10월까지 국회 비준동의 절차 마친 뒤에 12월에 이 식량 원조 협약 가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는 지금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호주 이런 선진국 14개국이 가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가입해서 내년에 약 한 5만 톤 규모의 쌀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통해서 개도국에 제공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지난 5월에 사실 캄보디아 같은 곳에 쌀을 보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식량 원조 협약을 통해서 대량의 쌀을 해외 원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쌀 원조에 나선 데에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한몫했는데요. 지금 매년 20만 톤에서 30만 톤의 쌀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요새 수입차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베스트셀링카 뭔가요?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가 5,267대 팔아서 3개월 연속 전체 판매량 1위를 지켰는데요. 모델별로 보면 판매량 1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BMW 520D가 921대 팔려가지고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전달 1위였던 렉서스 ES300H는 733대 팔려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3위는 벤츠의 E220D. 약간 낯서네요. 차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군요. 네네. 네. 수입차에 대해서는 또 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튼 이 모델이 690대 팔려서 3위에 올랐습니다. 예.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 보니까 17,547대였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1% 증가했는데 전달에 비해서는 0.5% 감소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휴가 시즌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독일차 또 일본차가 상위를 달리고 있군요. 재미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네요. 출퇴근 시간에 쓰는 시간을 봤더니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OECD 최고네요. 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도로시설 보면 2000년에 8만 9천 킬로였는데 지난해에는 10만 9천 킬로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평균 통근 시간은 6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58분이었는데 이거보다 늘어난 거죠. 네. 이거는 OECD 최고 수준인데요. OECD 평균 통근 시간이 29분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21분으로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혼잡도 높은 일본도 40분대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긴 겁니다. 아무래도 이 출퇴근 러시아워 때 교통 혼잡이 극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교통 혼잡 비용이 3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인 2005년에는 23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한 10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도로 확충이 더 필요하고 또 SOC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부동산 추가 대책일 텐데요. 정부가 계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 이기는 적자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된 듯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길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아침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사장이 만났습니다. 9월 일몰 폐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후에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돼 있고 5G 서비스 같은 것도 기대되고 있죠. 무엇보다 통신요금,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부담, 또 그간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약정 할인 부분도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공시제도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봐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예, 방통위원장이 직접 통신사 대표 만난 거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들 주고받았는데 정부의 태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용상 방통위원장이 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또 KT 황창규 회장 이렇게 통신 3사 CEO들과 또 찬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나 만남 시점 또 공개 발언 내용 등이 사실 좀 국민의 기대와
하고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국민들이 많은 부분 사실 통신비 인하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계신데 오늘 만나면 사실 도리어 정부 정책이 소비자 방향보다는 산업적 이해관계를 보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네. 사실 소비자단체 활동가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 방통위원장 말고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께서도 취임 직후에 이통3사 CEO들과 이제 개별적 만남을 했었는데요. 네. 또 두 통신중앙부처 장관들께서 사실 너무 통신사, 통신 기업의 이 사정을 많이 살펴주는 이런 발언들과 이제 회동 내용들을 브리핑하셔서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럽고 아쉬운 점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행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 통신비 부담 또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 있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신 3사를 설득해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함 같은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어떤 네. 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사실 통신비가 굉장히 네네.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 중에 잠시 죄송한데요. 지금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공동 성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명 지금 TV와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은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 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전담하게 될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광구 또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 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 교류와 실질 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 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도 전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 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 체결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자리 잡았으며 수상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쇄빙 LNG 운반선은 그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산업 간 연계해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순순화는 교통인프라, 항만개발, 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 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 문제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협력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개발이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삼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 한러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성명 여러분께 TV와 라디오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이 통신시장 관련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 회동에 대한 분석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문용 ICT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저희가 속보 때문에 좀 이야기가 끊겼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또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좀 기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태도다,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으로 일몰 폐지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원금 마음대로 높여서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어떤 거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사실 우리가 쉽게 단통법이라고 부르는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상한제가 원래 정부 원안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이통 3사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민원을 제기해서 국회에서 사실 추가된 내용이고요. 소비자가 받을 혜택의 기준, 사실상 단말기 가격을 정부가 책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당시도 문제가 돼서 3년 일몰 조항으로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 3년차가 되는 올 10월 1일자에 일몰이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기업들이 이제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제도상으로는 돼 있는 거지만 사실 당장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단말기 노트 8이나 V30 같은 게 출시가 되는데 이런 단말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지원금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도만 사라지는 것이지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금의 상한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결국 지금 통신 서비스 소비자들의 혜택만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단통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지원금도 받고 네. 요금 할인도 받는 그런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도 받는 그런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던 시장 구조에서 이 지원금이나 선택 약정 요금 할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그런 네. 걸로 시장의 그 구조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떤 과거만큼 단통법이 도입되기 전만큼의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시장의 구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통법이 그대로 있는 한은 지원금이 그렇게 늘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공시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정책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추이 지켜보면서 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금융감독원과 함께 안전하고 또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중요한 방어, 보호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는 시간 수요일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법 금융 파파라치. 이게 파파라치가 사실 어떤 불법 행위를 포착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불법 금융 파파라치. 네. 예,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2일부터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 제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불법 금융 행위 신고 중 그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불법 금융행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많이들 신고하고 받아가셨나요? 실적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금감원은 2016년도에 2회에 걸쳐 19명에게 9,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올해 2017년도에는 상반기 제보 건수 75건 및 2016년도 수사 1회 2건 등 총 77건 중에서 선별하여 지난 8월 30일 포상자 15명을 선정하여 총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포상 내용은 최우수 등급 1명에게 1,000만 원을, 우수 등급 4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장려 등급 10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15명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 피해 입지 않으라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 잘 포착해서 신고해 주신 분들 참 대단하고요. 또 이렇게 상을 받을 만하네요. 어떤 것들이 주로 제보됐나요? 보통 유사수신 이런 것들도 요즘 문제였잖아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상반기 제보된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특히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는 2016년부터 실시한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실시 등으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 여전히 이제 가상화폐까지 인기가 끄니까 돈을 뺏어갔는데 이걸 또 신고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여를 하기도 했다. 포상금도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 몇 가지 유사수신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사례로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 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 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금융회사, 즉 투자자본사 지분을 인수한 후에 투자자금을 직접 받는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가장하였고 상품 설명서, 공정증서 등을 활용하며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으로 원금 보장과 연 12 내지 7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네. 즉 A 회사는 등록회사인 모모 투자자문을 인수해 공공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금융그룹인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예. 사실은 제도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데, 등록된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모집을 했으니까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둘째로는 의류 쇼핑몰 운영을 가장한 사례로서 의류 원단 구입부터 제작, 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판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실현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아울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그액의 상장 수익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즉 B업체는 원단 구입에서부터 의류 생산, 쇼핑몰 판매, 택배 등을 일괄로 처리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도하며 네.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 의류 상품을 노출시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상장 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유사수신 경력이 있는 자들을 자금 모집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월 3 내지 7%의 확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예, 결국 안전하지 않은데 앞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이제 속이고 악용하거나 쇼핑몰 운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모금한 후 잠적해버리거나 튀는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 사실 좀 알아먹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예. 불법 금융행위나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 133이나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서 또는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금감원은 신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금융행위는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 확실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1332 금융감독원 이 신고전화 혹은 확인전화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생중계 중에 또 TV와 같이 생중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좀 생중계했었습니다. 5336님, 미국이 과연 러시아와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하게 그냥 둘까 이런 걱정하시면서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 꺼내셨습니다. 동아시아 공영론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왔죠. 우리도 좀 아시아 EU처럼 규모를 키워서 동등하게 좀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8106님 동방경제포럼으로 어려운 상황 극복하려고 하는 것 성공이라는 말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5540님도 미국이 우방이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좀 가까운 나라와 좀 지내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도 억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